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은행 서버를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친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국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북한 해커 이야기입니다. 6,000명. 지금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해커의 수입니다. 평양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있습니다. 합법적인 회사원처럼 위장해 살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이 2020년 발간한 대북 대응작전 보고서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2조 원. 2025년 2월 단 한 번의 해킹으로 털린 금액입니다. 두바이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하룻밤 사이에 2조 원을 잃었습니다. 배후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었습니다. 역대 단일 해킹 세계 최대 피해액입니다. 세계 3위 현재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 순위입니다. 1위 미국, 2위 영국, 그리고 3위가 북한입니다. 경제 제재로 국민이 굶주리는 나라가 비트코인 세계 3위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북한에서 해커가 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어릴 때 국가에 발탁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과 과학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을 따로 골라냅니다. 평양의 특수학교 금성중학교로 보냅니다. 거기서 6년 동안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만 배웁니다. 이 아이들이 받는 배급량은 북한 최상위 수준입니다. 가족도 혜택을 받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해커는 선망받는 직업입니다. 경향신문이 2021년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훔쳐온 돈의 대부분은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갑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블룸버그가 2021년 공개한 다큐멘터리에서 탈북 해커 출신이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해커 중 한 명이 손가락을 멈추는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탈북한 북한 해커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도 얼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해도 가명을 씁니다. 블룸버그와 VOA 코리아가 2021년 보도한 내용입니다. 30년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벌여온 사람이 탈북을 결심했다면 그 머릿속에 담긴 정보를 원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북한은 그 사람을 살려둘 수 있을까요? 2026년 3월 모스크바 새벽 2시 북한 수석 해커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모스크바였습니다. 북한 대사관 지하 서버실 안에는 강민혁 혼자였습니다. 55세 북한 정찰총국에서 30년을 일한 수석 해커였습니다. 그의 코드명은 유령이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세계 어디든 침투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소니 픽처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한국 방산업체 세상이 들썩인 굵직한 사이버 공격들 뒤에는 언제나 그의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FBI는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얼굴을 몰랐습니다. 서방 정보기관 어디에도 그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는 1971년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소학교 3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에서 전국 2위를 했고 그해 겨울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부모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북한에서 엘리트로 선택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성중학교에서 6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5년. 그가 처음 해킹이라는 것을 배운 건 22살 때였습니다. 스승은 김동철이었습니다. 당시 45세였던 김동철은 북한 사이버 부대 창설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강민혁에게 코드란 총보다 조용하고 칼보다 날카롭다고 가르쳤습니다. 강민혁은 그 말을 30년간 믿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날 밤 평양에서 새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서울 전력망을 마비시키라는 지시였습니다. 구체적인 타깃 파일과 실행 시각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실행되면 수백만 명이 추위 속에 놓일 터였습니다. 병원의 의료기기가 꺼지고 난방이 끊기고 노인들이 어둠 속에서 밤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민혁은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서울에는 그의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혁보다 3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1983년 겨울 강민혁이 평양으로 불려가던 해 형은 부모와 함께 탈북을 시도했다가 국경에서 흩어졌습니다. 강민혁은 오랫동안 형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자신이 해킹하던 한국 정부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서
형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수행했고 보고서를 올렸고 할당량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그는 형의 이름이 적힌 그 화면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강민혁은 그날 밤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기술적 오류라고 적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실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국정원 사이버대응센터에서는 박정숙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2세 대북 사이버팀 팀장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 해킹 조직을 추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이미 퇴근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혼자 남아 일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조용해야 생각이 잘 됐습니다. 화면 한쪽에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모스크바발 트래픽이었는데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다가 멈춘 흔적이었습니다. 일반 분석가라면 오류로 처리하고 넘겼을 신호였습니다. 박정숙은 달랐습니다. 30년을 같은 적과 싸워온 사람은 상대의 숨소리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신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신호의 패턴이 낯익었습니다. 수년간 추적해온 코드명, 유령의 흔적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누군가 결심하는 중이다. 같은 시각 평양에서는 이수련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8세 강민혁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모스크바에 파견된 지 오래됐습니다. 전화통화는 내용이 모두 기록됐고 편지는 검열을 거쳤습니다.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건너편 건물 3층, 커튼 뒤에서 실루엣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감시원이었습니다. 이수련은 오래전부터 그 실루엣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원이 교대하는 시간도, 불을 켜는 시간도,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던 해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수련은 오래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2026년 4월 모스크바였습니다. 박정숙은 상부의 허가를 받아 모스크바에 들어왔습니다. 관광객 신분이었습니다. 강민혁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아직 그가 탈북 의사가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눈을 피해야 했고 러시아 정보기관에도 들키면 안 됐습니다. 만약 이 접촉이 발각되면 강민혁은 즉시 평양으로 소환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련도 함께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접촉 장소는 붉은 광장 인근의 오래된 서점이었습니다. 강민혁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박정숙은 그의 동선을 3주에 걸쳐 파악했습니다. 그날 서점은 한산했습니다. 강민혁이 러시아 소설 코너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은 책 같은 책장 앞에 섰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책을 넘기는 척하면서 강민혁은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평양에 아내가 있다고. 자신이 움직이기 전에 아내가 먼저 안전해야 한다고.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련 58세 현재 보위부 감시 3등급 직업은 평양인민병원 간호사 강민혁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즉시 감시 등급이 올라가고 접촉이 차단될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누군가를 빼내는 것은 모스크바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10배는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가족이 있느냐고. 박정숙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었다고. 남편이 1998년 대북 공작 중에 실종됐다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대답 뒤에 얼마나 긴 이야기가 있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강민혁은 자신이 가진 정보의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현재 진행 중인 작전 코드, 세계 신뢰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정숙은 받아들고 아무 표정 없이 책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서점 문을 나서며 박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보를 팔려는 것이 아니다. 탈출하려는 것이다. 정보를 파는 사람은 조건을 먼저 묻습니다. 탈출하려는 사람은 아내를 먼저 묻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박정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대상 신뢰도 최상위 탈북 의사 확실 평양.
내 협력 루트 가동 필요 상부는 사흘 만에 승인했습니다. 이수련 쪽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평양에서는 이수련이 시장에 다녀오다가 낯선 여자와 잠깐 부딪혔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 안에서 펼쳐봤습니다. 쪽지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이수련은 쪽지를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오래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샜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흘린 것들이었습니다. 2026년 6월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도 강민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첩보 세계에서 비밀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 서점에서의 접촉은 북한 보위부의 눈을 피했지만 중국 정보기관의 눈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60세의 요원 첸 웨이가 베이징 본부로부터 접근 허가를 받았습니다. 북한 수석 해커를 중국 측으로 귀순시킬 수 있다면 그 안에 담긴 30년치 사이버 무기 정보가 중국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라자루스의 공격 코드, 정찰총국의 내부 구조, 현재 진행 중인 작전 목록,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첸 웨이는 베이징에서 강민혁을 만났습니다. 기술협력회의를 위장한 자리였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베이징의 안전한 아파트, 매달 넉넉한 생활비, 새로운 신분증,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는 것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현실적인 조건이라고도 했습니다. 강민혁은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거대하고 낯선 도시였습니다. 그는 오래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첸 웨이가 말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55년을 솔직하지 못하게 살았다고 남은 시간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첸 웨이는 조건을 더 높였습니다. 강민혁은 거절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북한과 다르지 않다. 체제만 다를 뿐 사람을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린다는 점에서는 같다. 베이징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박정숙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이징 접촉이 있었다고 거절했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자고. 그러나 그 순간 평양에서는 위험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고위 간부 김동철, 67세 강민혁의 스승이었던 사람입니다. 1990년대 초 그에게 처음으로 코드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배신자를 색출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를 잡아야 하는 자리에 김동철은 오래전부터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보낸 보고서들의 문체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명령 실행 결과가 예전보다 조금씩 늦었습니다. 기술적 오류라고 보고됐지만 김동철은 알았습니다. 강민혁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는 기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강민혁이 코드를 짜던 방식을 집중하면 오른손 검지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길 때는 쓸데없이 자세한 기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보고서들에는 그 쓸데없이 자세한 설명이 자꾸 등장했습니다. 김동철은 내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모스크바 파견 요원 강민혁에 대한 정밀 감시를 요청한다고. 그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1993년 두 사람이 처음 함께 작전을 성공시키던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작전 날짜를 8월 17일로 잡았습니다. 이날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정기 내부 보안 점검일이었습니다. 요원들이 대사관 내부에 집중하는 날이었습니다. 외부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작전은 동시에 두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강민혁을 빼내는 것과 평양에서 이수련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작전은 연동돼 있었습니다.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하나도 무너졌습니다. 강민혁은 이수련이 안전하게 출국하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수련 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새벽 1시 평양의 협력 요원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한다고. 짐은 없어야 한다고. 이수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쪽지를 받은 날부터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탁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사진을 꺼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건너편 건물 3층 커튼 뒤를 흘끗 봤습니다. 감시원의 실루엣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12분의 공백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수련은 10년 동안 그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가는 사람처럼 골목을 걷고 큰 길로 나오고 버스 정류장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그 골목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박정숙이 공항 터미널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무선으로 이수련의 이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양 출발 완료, 협력 요원 인계, 신의주 방향 이동 중, 국경 접근. 그 순간 다른 무선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보위부 추적팀이 모스크바 시내 호텔 3곳을 포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민혁이 쓰던 위장 숙소와 인근 2곳이었습니다. 김동철이 올린 감시 요청이 승인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3초 안에 판단했습니다. 루트를 바꿨습니다. 원래 탑승구에서 반대편 터미널로 강민혁에게 암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새 위치, 새 시간, 새 게이트 번호.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4분 후 탑승구 반대편 출구에서 한 중년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머리색이 달랐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염도 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깊은 밤에 홀로 앉아 코드를 치던 사람 특유의 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약간 앞으로 굽고 시선이 바닥을 향하며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2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 중년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됐느냐고. 박정숙이 말했습니다. 3시간 전에 다른 루트로 출발했다고. 지금쯤 국경을 넘고 있을 거라고. 강민혁의 걸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딱 한 걸음. 그리고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2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무선이 들려왔습니다. 대상 확인 불가, 추적팀 철수 놓쳤습니다. 비행기는 새벽 5시 15분에 이륙했습니다. 인천행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불빛이 작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도시들이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2026년 9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강민혁과 이수련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2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헤어진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제 세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란히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민혁은 국정원과의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정보는 방대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무기의 구조, 작전 코드, 해킹 경로, 자금 세탁 방식, 해외 위장 조직의 위치, 서방 정보기관이 수십 년간 찾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0년치를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수련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건너편 건물을 봐도 커튼 뒤에 실루엣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골랐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을 때 걸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자유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민혁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마포구에 사는 형 강민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10장을 쓰다가 찢었습니다. 다시 5장을 쓰다가 찢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형, 나 살아있어, 살아서 여기 왔어. 박정숙은 그 집을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렀습니다. 강민혁이 마루에서 말했습니다. 여기 나무가 참 많다고. 이수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늦게 와서 단풍이 다 졌다고. 강민혁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조금 흔들리는 방식으로 30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코드명도 계급도 임무도 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 웃었습니다. 박정숙은 문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1998년에 실종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그녀는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파일을 닫았습니다. 코드명 유령, 임무 종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에게는 코드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유령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강민혁, 함경북도 출신, 55세, 지금은 서울에 삽니다.